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소위 문자 폭탄이라 불리는 문자 항의에 대해 고소고발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작년 촛불부터 탄핵, 파면, 대선을 거치는 7개월여 기간은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확인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케이스 이전에 어떤 폭력 행위도 없이 합법적으로 정권과 그 지지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린 사례는 지난 100여 년간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이 유일했습니다. 벨벳 혁명은 구소련 몰락이라는 선행 사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례가 지난 100여 년간 사실상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은 때로 촛불을 들고 때로 글을 쓰고 전파하고 공유하며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쓰는 법 또한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문자 항의 역시 그렇게 스스로 학습한 작은 권리 행사의 일환인 겁니다. 이 흐름은 고소 고발 같은 협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도 시민도 처음 겪는 일이라 서로 서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부터 할 일은 자신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시민들을 어떻게 윽박질러 그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것인가, 이 접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 관리할 것인가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정치는 이 도조한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이제 인증 관련한 인사 관련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네요, 그죠? 예.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어제 전격적으로 인준안 처리 협력 방침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렇게 된 거겠죠. 이제 서로 주고받은 거라고 보는 건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도 예외 없이 배제다. 이런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과정 없이 원칙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인사가 시작됐고 결국 논란이 생겼다면서 그러면서 국민과 야당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위장 전입도 이게 단순한 거주지 불일치인지 혹은 뭐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왜 과거에 안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과거 10여 년간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 위에 문제가 됐던 게 거의 없었어요. 예, 대부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이 대부분이었던 경우도 있었고, 경우였고,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거로부터 정권 초의 인사청문회 본질은 사실은 이런 세부적인 사안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정부와 야당 간의 기싸움이었죠. 예. 앞으로 장관 청문회도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겠죠. 이낙연 총리 인준은, 첫 번째 총리 인준이라 넘어가도 장관은 반드시 낙마 한두 명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야당에서 불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가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 전입이 드러난 인사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밝히자 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2005년 7월은 아마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유를 의미할 거예요. 예,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개정이 돼서 네.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습니다. 타당하지 않다? 네. 예. 이제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도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인사청문회 이전의 위장 전입 또는 뭐 위장 전입의 정도를 구분하는 세부 규칙 뭐 그런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일자 이전으로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게 중요하다. 그런 기준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래서 2005년 7월 이전 것도 따지겠다는 거죠. 예, 모든 후보자들에게서. 그렇죠. 예. 말은 맞는 말이죠. 말은 맞는 말인데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말을 하니까 예. 갸우뚱하게 되는 본인의 과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의혹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후보자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화여고로 전학했는데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 뒀다라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명과 달리 이곳이 이 학교 교장이 전세권자로 설정된 집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요. 이에 대해서 그 주소에 누가 사는지 주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서 무리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실제 알지 못했을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제 교장이 전세권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교장이 전세권자인 집에 1년간 있는 것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얻게 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이익이 뭐였냐.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걸 야당이 파야 되거든요. 1년간 교장이 전세권자인 집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된 이득이 이런 것이고 그 이득은 공직자로 있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공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강경화 후보자 혹은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 내정자 이 두 분에 대한 공세가 저는 가장 강력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앞순서이기도 하지만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외무부에서 관료 출신도 아니고 외무부 출신도 아닌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 외부자에 가깝거든요. 내부에 무슨 새가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계보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본인을 원하는 사람이 외무부에 그렇게 많을까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그만큼 적은 거죠. 인사권자들 외에는. 김상조 후보자야 뭐 예, 일반 시민사회하고 등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이 아닐까. 보수매체나 재계에서. 그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야당에서 마음먹고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탄, 이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는 혹은 검증이 됐거나 검증되지 않는 것이 뒤섞인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예, 물론 통과하지 못해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문회요. 예, 대통령에 임명할 수는 있는데 청문회에서 이제 최대한의 상처를 입게 만들고 그래서 그 여론이 나빠져서 낙마시키는 수순. 이게 제1야당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겠죠. 그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덴마크에 구금 중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돼 내일 국내로 입국합니다. 정 씨는 오늘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발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한 뒤에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법무부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5명은 정 씨 송환을 위해서 어제 덴마크로 출국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학사비리 외에 재산국외 도피나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학사비리는 뭐 거의 밝혀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관계자들로 이미 1심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요. 예. 범죄 은닉과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겠죠. 본인이 뭐 엄마 보다 더 잘 알거나 엄마만큼 알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대부분 모를 수도 있는데 정황을 파악하려고 해도 돈을 어떻게 쓴 건지. 네. 이에 대해서 마침 최순실 씨가 공판이 있어서 여기도 본인의 발언권을 이용해서 언급을 했어요, 보니까. 네,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 나와서 최순실 씨가 말했습니다. 유연이도 자꾸 죽이지 마라라고 했는데 정유라 씨의 전 개명전 이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제지하자 최순실 씨는 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좀 흥분했다면서 딸한테 협박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검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여기 죄 없이 계신다라는 최순실 씨가 말을 했는데요. 삼성합병 문제로 여기 나와 있지만 자신의 혐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갑에서 1,000원도 들어간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이제 주진영 전 하나정권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인터뷰도 할 텐데, 저는 이 딸에게 협박하지 말라고 하는, 굳이 자신의 공판에서 언론을 향해 말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자신의 공판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딸에게 협박하지 말라. 이제 엄마는 엄마니까요. 엄마의 마음으로 한 말로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이런 태도가 딸과 본인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협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딸을 협박해가지고 겁줘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본인이 딸을 입학시키는 과정이나 혹은 학교 가지 않고 학점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했던 협박과 폭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아직 다 기억하고 있는데, 승마대회에서 1등하지 못했다고 당시 심판들을 경찰서로 연행했단 말이죠.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 사건을 조사하던 공무원을 자천시킨 사건이라든지, 학점 주지 않는 지도 교수한테 했던 구체적인 언행도 다 언론을 통해 나왔잖아요. 뭐 포스코 계열 광고사를 뺏기 위해서 했던 폭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발언으로 동정심을 얻을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선처를 바란다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미움을 받는 데는 일가를 이룬 사람 같아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이 재판에서 최순실 씨 이야기하는 거 몇 번 봤는데 정유라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흥분을 합니다. 아니, 부모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범죄는 범죄고 부모는 부모니까요. 근데 그게 본인과 본인이 걱정하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게 곧 끝날 일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선처를 호소해야 되는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협박하지 말라고.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 다음 주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태에서도 청와대가 매월 수십만 원씩 참모들에게 현금을 줬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는데, 대통령 참모들이 수당으로 나눠 가진 돈을 빼더라도 2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이전 정권에서도 쭉 이어져 왔던 관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액수가. 근데 저는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세운 기준이라 하더라도 따져볼 일이지만, 근데 박근혜 정권 대통령이 이렇게 세운 기준이라면 이 개별 돈 받은 사람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관행도 이제 바꿔가겠지만 이렇게 밝혀진 이상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렇게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처음에는 총리실에서 썼다 그랬다가 그건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져 가는 것 같고, 직원들 급여에 묻어서 보낸 거다 했던데, 계산을 해보니까 어제 JTBC 보도로는 그렇게 다 따져도 20억 이상이 빈다는 거 아닙니까? 네, 35억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네. 20억은 누가 개인이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얘기했듯이 헌재 판결에 이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청와대가 이 영수증이 남지 않는 돈을 탄핵 기각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에 쓰고 싶은 유혹을 엄청나게 느꼈을 거거든요.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게 태극기 혹은 가짜뉴스에 자금이 흘러간 흔적이 없는 것인지 무관한 것인지,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청와대 내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당연히 탄핵 기각의 확률을 높이고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특수활동으로 이해했겠죠. 네. 영수증도 안 남으니까. 그런 유혹을 엄청나게 느꼈을 것이다. 그런 유혹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요. 네,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 방해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연속해서 한겨레가 오늘 아침에도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당시 장관 등 법무부 수뇌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서 해경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도 최대한 지연시켰다라는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이름이 나오더니 이제는 목적이 나오는 거네요. 예,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정부의 책임이 되니까 정부의 당시까지의 프레임은 이건 정부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 교통사고 불가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광주지검에 있는 인사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이름이 이제 등장한 것이고 오늘은 이제 왜 그랬냐. 단순히 정부 책임을 벗어나라고 했느냐. 아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런 거네요. 네, 네, 직접적인 관계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예. 겉으로 해경 사기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를 걱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 말에 따르더라도 6월 지방선거 전까지는 일체 대외 수사 못하겠다. 검사들이 목포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지마 그래서 돌아온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되네요. 전산 압수수색 서버가 6월 5일 날 나갔거든요. 근데 6월 4일이 지방선거였어요. 앞뒤가 맞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런 증언들이 더해지면서 이제 당시 세월호 관련 수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왜곡됐는지 일단이 조금씩 드러나는 거네요. 예.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건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예, 직권남용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정말 그랬다면.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으니 이제 앞으로 좀 더 밝혀지겠죠. 취재가 시작됐으니 이 분야에. 판결의 단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 말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 발언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른 분입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아주 차분하시고 제가 알기로 그리고 느끼기로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번잡한 거 싫어하고 구질구질한 거 싫어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가장 번잡하고 구질구질한 정치적 사안에 연루가 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일단 본인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사건부터 좀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는데 국내 22개 증권사 다 합병에 문제없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하나투자증권에서만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면 시끄러워질 거를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왜 삼성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까? 시끄러워질 거라는 건 알기는 했죠. 그렇지만 워낙 뻔한 얘기인데 다들 부안 내동하거나 아니면은 결탁하는 것 같아서 심통이 나가지고. 심통이 나서? 아, 뻔한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서. 네. 굳이 꼭 나서서 하셨군요. 예.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승질이 못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되짚어 보기 위해서 그 이전 사건 하나를 저희가 여쭤보겠습니다. SK와 SK CNC 합병 때. 네. 네. 국민연금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삼성권과는 반대로. 다르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민연금의 위원회가 반대를 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거 김어준 씨도 잘 아시는 건데 굳이 저한테. 네. 전문가하면 더 신뢰가 됐습니다. 네. 국민연금의 투자본부에서 의결권 전문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반대를 했고 그 반대 의견을 존중을 해서 국민연금은 그 합병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자문 행사 전문위원은 외부 위원이었죠. 국민연금 바깥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외부 전문가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고 그러자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경우에 굳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었는데 예. SK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했고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나 뭐 정부도 그 SK에서 그런 식으로 의결권 그 행사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그러한 독립적인 행동을 보일 거라는 예상을 못했다가 예. SK 반대를 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갑자기 예상했던 작전이 이제 틀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무리한 짓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SK와 SK CNC 합병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하자. 국민연금 내부의 위원인 내부위원회에서도 안 된다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병이 안 되는 걸 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를 타면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 같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SK의 경우는 합병이 됐어요. 결국은,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소위 재벌이나 그 정부의 그 눈치를 안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게 소위 관변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독립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나름 지각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면서부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 반대 의견을 내셨고 심통이 나서 다들 뻔한데 아무 말도 안 해서. 아니요, 심통이 나서 반대 의견을 말한 게 아니라 심통이 나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보고서를 왜 내지를 않느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저희 리서치 센터의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는 얘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보고서를 내고 보고서가 이제 합병 반대로 나가고 나서 대표에서 물러나셨잖아요. 근데 그 물러가는 과정이 압력이 있었다라고 짧게 말씀하셨는데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물러나는 과정을? 아이고 지나간 얘기 자꾸 물어보셔서 참. 뭐 내고 나서 그거 갖고 하나그룹에서 시비를 걸고 물러나라는 소리를 하고 했지만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임을 하고 주총을 해서 새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곱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이제 언론에 가서 얘네들 봐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네들도 뒤가 구리니까는 꼬리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까지 하고서는 그만뒀죠. 물러나라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처음에는 경영실장 김춘수 사장이 장충기 삼성 사장으로부터 불평 전화를 들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말을 했는데 약속하지 않으셨고 1차 보고서 이후에 2차 보고서까지 내셨고 거꾸로 예 그래서 김현배 하나생명 부회장이 2차 보고서 때문에 삼성 구조부원이 격앙돼 있다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본인이 법대로 하시라고 네. 이게 제가 아는 전문데 대충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대로 못했어요. 예, 법대로 못하셨고 그쪽에서도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대표님이 네. 우리나라 재벌이 조직폭력배 같은 운영 방식이라고 지난 12월에 청문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론에 화제가 된 것이 어제 삼성그룹 합병을 돕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이제 일축을 하셨다고 특검에서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왜 정신 나간 발언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병에 대해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옳고 그르든 간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대통령의
직무에 허용된 권한을 넘어서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자들 모아놓은 데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개입을 했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갖다 직접 하는 걸 보고 둘 중에 하나죠. 이게 전양반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물어보나 아니면 애초에 법의식이 박약해서 이 그런 얘기를 갖다 이렇게 그냥 술술술 말을 낸다. 그런 저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기속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의 이제 근저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자기나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지시를 내려도 되고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신 나간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을 안 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들의 그 돈을 관리를 하는 거 관리를 할 때는 최대한 그 맡긴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적어도 그 자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결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투자 행위에 있어서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뭐 확실히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찬성하라고 시켰어? 안 시켰어? 대답하면 되잖아요. 왜 애매하게 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막상 또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올바른 정책 결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맡긴 사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책을 위해 그 돈을 쓰냐. 뭐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실제 그러면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정할 때 이제 들으신 얘기가 청와대에서 여보세요? 네네 들리십니까? 네,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따져봐야 할 게 그렇다면 네.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가 개입했느냐 아니냐인데 네. 들으신 이야기는 청와대의 뜻이라고 들으셨다면서요? 네. 그게 2015년 7월 10일 날 투자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전문 의결권 행사 자문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결권 전문위원회에서는 자기들한테 회부하는 걸 하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예. 안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 4월쯤 지나서 그 위원 중에 한 명인 중앙대학교의 박창균 교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왜 그랬다고 하더나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창균 교수가 청와대 뜻이라고 하네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창균 교수는 근데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았는데 그러고서 끊었는데 그 이유는 박창균 교수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후배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박근혜 캠프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그 박근혜 캠프에 있었던 경제학자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KDI 출신이고 그래서 안종범 문영표 이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신원석 그 당시에 이제 자무부 시장 연구원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금통위원 중에 한 사람인 신인석 박사랑도 친하고 그런 사이인데 그 사람이 청와대 뜻이라네요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게 꼬치꼬치 물으면 본인도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가 더 이상 묻질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알려진 것에 의하면 그 박창균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전한 사람은 금통위원이었던 신인석 박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흘려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관계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사안의 결정권자들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청와대가 여기 개입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었다 이렇게 보신 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뭐 생각이 자시고 간에 나는 박창균 교수한테 그렇게 들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었으니까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준비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왜냐하면 어제 발언 관련해서만 제가 여쭤보느라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방송에 주기적으로 나오셔서 가끔 경제 사안도 짚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바쁘십니까? 바쁘진 않은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때 저로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네. 이 재벌 총수 구속하거나 법적 처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고 나서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로 보시기에. 일단은 전자의 지금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신정부 들어서는 것에 따른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저평가 요인이 일부 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게요. 네. 아쉽게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든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요 전화 끊고 다시 통화하시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이었습니다. 워낙 시크한 분이라,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하시네요. 자, 문재인 정부가 방송, 통신 분야는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정기획자문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정기획자문위가 과거에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인수위 역할은 맞는데요. 거기서 인사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인사 기능이 빠져 있다?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누구를, 그런 싸움은 없겠네요. 보통 자리 싸움이 인사위원회에서 핵심 권력 투쟁인데. 제가 과거에 인수위를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평온하고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인수위 때 가장 심한 권력 투쟁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자리 그럴 싸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어차피 자리 싸움을 안 하니까 아주 평온하군요. 일만 하는군요. 일만, 열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곳에 계시니까 잠깐 그러면 최근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라든가 혹은 앞으로 이제 다른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들 논란이 계속되고 야당은 이제 적어도 한 사람은 낙마시킬 거라고 제1야당에서는 거라고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논란 혹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일단 이제 그 자문위에서는요,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에 말씀하신 5대 불가 방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으로 바꾸는 작업을 TF를 만들어서 지금 곧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제 한 명 떨어뜨리겠다, 낙마시키겠다, 이것은 저희도 과거 야당일 때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기획을 하면 정말 문제 있는 사람 몇 명은 낙마시킨다, 이런 그 안을 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일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지금 제일 속상한 사람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제일 속상한 게 대통령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대통령은 정말 유일하게 학생 시절부터 학생 운동을 하면서 쭉 인권의 길을 걸어오신 분인데 대체로 우리들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이런 기준으로 살아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셨을 텐데, 그리고 다들 일단 이제 임명을 하면 다들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게 나오니까 정말 속상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과거 이제 저희가 검증할 때와는 다른 게
사실 그 굵직굵직한 소위 한 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결정적인 한 방, 예. 이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장 전입이라도 케이스별로 다 들여다보면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검증은 철저히 하시되 위장 전입이라고 다 위장 전입인가? 그래서 단순 위장 전입의 경우 충분히 사유가 참작될 수 있는 경우는 좀 선별해 봐주시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일반적인 이야기는 듣기로 하고 전문 분야가 이제 방송통신이시니까 네. 네. 최근 그 해직자 문제도 그렇고 이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목소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좀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우리가 내부 개혁, 자율 개혁 이거를 다들 주장합니다.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는 방송이나 언론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관계를 맺어가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후보 시절에도 밝히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간다. 그래서 권력은 권력의 길을 가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간다는 걸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앞으로는 과거처럼 권력이 직접 나서서 사장을 낙점해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무리한 인사 절차를 거치고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내부 개혁을 위해서 나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방송 개혁이라는 게 권력이 나섰을 때의 부작용을 우리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충분히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선 내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하시는 거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력 측에서 보다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는 방송 장악이 없다. 이런 원칙을 설명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걸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게요. 박근혜 정부는 그 MB의 방송 장악을 비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명천지에 방송 장악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이기도 했고 정홍원 총리의 워딩이기도 했는데 방송 장악 위에서 정부를 유지했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진짜 일을 잘해서 평가받고 방송과는 진짜 원칙적인 관계 이렇게 맺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통이나 방심위가 있는데요. 이게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통이나 방심위도 본래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청자들이고 국회인데요. 시청자들은 지금처럼 비판적 방송 보기 하시고 편파 허위 왜곡 보도 이런 거 보시면 화만 내시지 말고 방심위가 이제 조금씩 바뀔 터이니 심의 요청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방송 바로 세워주시는데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회가 이제 김재철 기란형 방지법 통과시켜야죠. 근데 쭉 이제 전체적으로는 들었는데 기회는 잘 안 들어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네. 내부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MBC든 KBS든 혹은 공영방송에 내부 구성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노조 활동도 하고 항의할 수 있는데 그런데 회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혹은 네. 데스크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영진 이사진을 강제로 교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네. 해결하죠? 그거를 무슨 외적 강제로 해결하고 네.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 방통이나 방심위가 예. 주어진 역할을 하면 저절로 방송은 자기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방심위의 경우 방송심의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정치심의, 편파심의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종편의 제어가 심사하는 과정을 보면 예. 그 방심위의
역할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심위에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 문제 제기한 보도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 제어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방통위가 3분밖에 안 계세요. 총 방통위원이 5분인데요. 지금 3분이 있고 또 황교안 총리가 한 달 전에 임명하고 가서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한 분, 예. 거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3명의 방통위원이 임명되게 됩니다. 그럼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제 역할이라는 게요, 동떨어진 게 아니고 제어가 심사를 하는데요. 지상파 방송의 경우는 올해 말에 11월에 제어가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제어가 심사의 기준에 과연 공정방송을 얼마나 했나, 그리고 내부 구성원 간의 문제는 없나, 경영상의 문제는 없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편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MBC, KBS는 어떻게 합니까? MBC, KBS 제어가가 예. 올해 말입니다. 11월. 지상파 MBC, 방송 KBS를 제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건 뭐 결과에 대해서는 예. 뭐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제어가 심사의 과정은 그 지난 한 3년 사이에 공영방송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보도를 했는지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불편부당하게 기준을 적용하면 네.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그 왜곡하는 그런 기사들이 안 나올 것이다. 혹은 보도가 안 나올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은 알겠고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옳은 방향이다. 그것도 알겠는데 이상적인 방향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 내부 구성원들이 느끼는 뭐 고통이라든가 혹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그 해직된 동료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시 한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동력이 그게 계속 노조 활동도 계속 몇 년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조는 네. 노조 활동은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긴 한데요. 지난 9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저 개인적으로는 해직 언론인의 원상복직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을 보면요. MBC의 경우는 9명이 이제 해직됐다가 이상호 기자는 복직됐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제일 먼저 잘렸던 2분, 이근행님 외 2분은 복직을 했는데 현재 이상한 일을 하고 있죠. 예. 전파 관련 일. 그게 바로 인사권의 문제인데 그렇게 그렇죠. 복직을 그런데 하더라도 예. 6명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예.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제 2심 재판이 2015년 4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015년 4월이니까 거의 2년을 대법원이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TN의 경우는 6명이 해직됐다가 3명이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고요. 나머지 3명은 해고 사유에 이게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이지만 몸싸움이 있었고 회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3분은 패소하셨어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사내에서. 근데 YTN의 경우는 이미 사장이 그 대선 이후에 사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원론을 듣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단호하고 좀 더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하실 텐데 그 문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의원님.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그렇게 올 말에 세민희 의원입니다. 뭔가 꼼꼼하게. 네. 시간 오늘 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냥 무명 코너로 하겠습니다. 요즘 큰 이슈는 일단 인사 관련이죠. 네네. 예. 인사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 인준은 정의당은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예, 일단 뭐 위장 전입은 현행 그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예, 주민법 위반.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뭐 소위 말하는 감점 요인은 돼도 예. 실격 처리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도 보면 운전자 중과실이 11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보면 과태료 처분부터 시작해서 운전 면허 그러나 그것이 이제 총리 인준을 갖다가 반대해야 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대통령의 해명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면은 찬성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장 전입이 부동산 뭐 취득인 혹은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뭐 감점 요인 정도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 또 뭐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지금 주민등록법에 의하면요. 그 사는 곳을 옮기면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그렇죠. 신고 안 하면은 3년 이하 내지 1,000만 원 이하 엄청나게 셉니다. 센 거죠.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출했다. 예. 가출하고 보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가고 있다. 그 주민등록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하루만 늦어도 위장 전입이 됩니다. 뭐 방송에서 그 보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있죠. 그분들 전부 다 위장 전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산에 가서 그냥 그 산에다 주민등록 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주소지가 불일치하면 그거를 지칭하는 법률적 용어가 위장 전입 외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런 이제 생활상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적으로 벌어지는 주소 불일치. 예. 이라면은 그것은 좀 감안해 줘야 된다고 보고 다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제 살지 않는 곳에 산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농지 같은 경우 절대 농사 짓는 땅은 예. 살지 않으면은 그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투기성 이익을 얻기 위한 거라거나 또는 이제 학교 같은데 예, 뭐 이제 소위 파락군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 좀 유연하게 신축성 있게 봐야 되는 게 그게 저 국민들의 또 눈높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최근 한 10여 년간 2005년 이제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최근 10여 년간 위장 전입이라고 하면 거의 예외 없이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반이 가진 인상이 굉장히 안 좋죠. 네. 예. 그리고 뭐 왜 그 위장 전입을 했냐고 했더니 이제 땅을 사랑해서였던가요? 예. 그런 케이스들이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근데 이번 케이스 명언이었죠. 땅을 사랑해. 땅을 사랑해서. 예. 땅에 묻어줘 뭐 이런. 예. 그런 케이스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딱 엮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협조하는 게 맞겠다고 이제 판단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든가 또 김상조 공정위 후보라든가 이분들을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제1야당은 이제 정권 초반에 항상 기싸움의 일환으로도 누군가 한두 명은 꼭 남아시킨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공격을 위한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 보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니까 좀 봐주자도 전 그런 필요도 없다 봅니다. 예. 냉정하게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인준 안 할 사유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인준을 반대할 이유가 안 되니까 인준을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장을 거꾸로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떨어뜨리냐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현행법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어떠한 불법적인 뭘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구리에서 예. 구리에 살다가 부인이 저기 지방으로 이렇게 정근 가게 돼가지고 예. 애를 돌보기 힘드니까 이제 구리시에 있는 또 다른 주소지로 친척집으로 친척집으로. 옮겼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떨어져 있게 되니까 아예 부인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 다시 서울로 그 구리로 올라와서 17일 만에 예. 17일 동안 이제 다른 주소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가족이 서울 어디로 중곡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다 하는데 그거는 그냥 살다가 이제 생기는 어떤 가정의 그렇죠. 문제이지. 지방으로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옮겼는데 네. 애는 학교를 계속 서울에서 다니게 하려고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그렇게 떨어져 사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네. 일이다. 그리고 뭐 대치동에 살다가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이제 그 외국으로 이렇게 그 안식 휴가를 가게 되니까 네. 6개월간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 그 목동 아파트로 네.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우편물 좀 수령해 달라. 예, 예. 이러면서 주소지를 옮긴. 예. 그거는 뭐 강남 8학군에서 딴 데로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정 전입이라는 단어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봐달라. 그렇죠. 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친척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전세권자가 교장이었던 것으로 네네. 드러나면서 이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면 지금 해명으로는 그때는 그 남편이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쉽게 답했나 보다. 근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아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 집의 소유권자가 누군지는 몰랐고 뭐 학교의 은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 해명대로 하자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친척집이라고 일부러 거짓말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해명을 보면은 친척집이라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시. 예. 없는 다만 이제 아직 그 사실관계가 아마 청문회 나중에 더 나올 거예요. 예. 좀 이렇게 의문스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학교 일부러 이화여고 가기 위해서 예. 가기 위해서 주소지를 이제 이화여고가 속해 있는 학군으로 옮긴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주소지가 가만히 보면은 학교 측에서 제공한 주소지 같아요. 그런 의문도 들어요. 예. 그럼 학교 측에서 예. 왜 주소지까지 이게 하면 좀 각별한 관계였던 그렇죠. 걸로 예.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더 소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사적 이익이 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한가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예. 네, 따져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 모두 강경화 후보자도 외교부에서 그렇게 환영받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통 관련 출신도 아니고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어서 뭐 그 안에 계보가 있거나 새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이고 네. 김상조 공정위 후보야말로 뭐 적들로 사방에 둘러싸인 분이니까 그렇죠. 재벌들이 떨고 있죠. 나 지금 떨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됐고 예. 이분도 공격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부 언론 예. 그리고 또 재계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어떤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이제 그 헛된 노력은 그만두라. 라는 얘기하고 싶고 오히려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과 정책을 문제 삼아라. 김상조 후보가 쓴 글 주장한 어떤 그 이론 이런 걸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경제하고 안 맞다라거나 또는 뭐 이 다른 어떤 문제점인데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지. 왜냐면 김상조 같은 사람은 뒤져봤자 예. 안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뒤질 거냐. 예. 뭐 지하 몇 메다까지 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헛된 노력보다는 그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생각됩니다. 실제 그분이 할 일도 그거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재계에서 전혀 반기지 않는 인사라 올 것이 왔다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어쨌든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사실 피차 일반이에요. 피차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도 재계 안 반기거든요. 뭐 재벌들이 그렇게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갖다 휘둘러온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좀 바뀌어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결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참여하지 않아도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참여하기로 했고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과는 될 텐데 그런 만큼 그 다음 장관들 중에 반드시 한두 명은 낙마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당연히.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낙마시켜야죠. 그러나 목표를 갖다가 한두 명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정하고 뭐 그러면 낙마할 사유가 안 되더라도 낙마시키겠다. 사실 장관부터는 그 국회 동의 없이도 그렇죠. 그 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기계적으로 억지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하도 지금 인기가 높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 혹은 인사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뭐, 네. 예. 근데 저는 그런 정치를 좀, 이제는 그런 정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삼고, 없으면 흔쾌하게 이렇게 동의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야당이니까, 무조건 상책이 내자. 이런 식으로 그런 억지 정치를 갖다가 이제 좀, 그 후진국 정치를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이 후진당이면은 그 당은 그냥 해산하든가, 현 정치의 그 수준을 갖다 못 따라갈 것 같으면 이제 당을 없애버려야죠. 당을 예, 뭐 근데 강제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네. 국민들이 없애주셔야죠. 흔쾌하게 동의해줬다가는 이제 이 정부의 인기만 더 올라가고 본인들의 존립 기반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저는 잘한 걸 잘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 인기만 올라가는 건 아니라 봅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자기들도 좋은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야당이 정부에 제대로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견제도 했다가 협조도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환호하는 거거든요. 협조할 일은 협조할 때. 근데 이제 항상 반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게 전통의 이제 야당의 인식이죠, 사실. 아니 뭐 대지 발전제 같은 거 그냥 넘어간 당이 무슨 뭐 할 말이 있다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표님이 이제 한마디 해주실 사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문자 폭탄. 저는 이걸 문자 항의 혹은 쏟아지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문자 세례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고소고발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국민의당에서는. 이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반 개인들, 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개인 인신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인이잖아요. 예. 공공의 공공이죠. 역할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공공의 비판은 예. 그것이 과도할 수도 있고 자기가 볼 때 수용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역으로 이제 문제 삼는다. 예를 들면은 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수용하기 힘든 비판을 했다 그래서 당신 왜 그런 비판을 해? 그래서 공인은 명예훼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야 예. 된다.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없다. 그러니까 비판이 지나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개인의 명예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공공의 역할에 자기 몸을 던졌다면은 그건 각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글쎄요. 저는 어떤 문자 보냈다고 노래 불렀다고 뭐 어떤 특정한 노래 못 부르게 하는 것도 그 우매한 짓이지만은 특정한 문자는 보내지 말라는 것도 좀 문자에 대한 좀 모독이 아닌가. 시민들이 이제 정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써서 학습한 거거든요, 이게. 지난 탄핵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가지 않으니까 소위 문자 폭탄이라고 부르는 문자 항의 혹은 문자 세례는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도대체 탄핵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지 않고 정치인들 우왕좌왕하니까 그때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답답하니까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엄청난 문자들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때 사실은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무슨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 뭐 화염병 던진 것도 아니고 문자 많이 보내가지고 결국 손해 보는 거는 이제 이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예, 그 불편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통 정도 보내면은 충전의 어떤 그런 이제 수고가 있긴 한데 그러나 저는 뭐 그런 방식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예. 뭐 시민들도 점점 더 세련되어져 가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이 현상을 못 따라잡고 이게 자신에 대해서 아마도 어딘가에 모여서 특정한 세력이 일시에 보내는 폭탄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자 이외에도 저는 이제 뭐 트위터를 제가 뭐 팔로워가 9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아예 저는 뭐 트위터로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와요. 근데 그거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잖아요. 문자는 본인만 보지만은 이거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상황이 돼 더 아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공개적으로 얻어맞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까지 트위터하면서 단 한 명도 블락 처리 안 했어요. 이때까지 받아본 비난이나 욕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멘붕이 된다거나 아니면 욱했다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저는 이제 몹시 심한 거는 좋아요 누릅니다. 몹시 심한 건 오히려. 네, 왜냐하면 좋아요 누르면은 그게 저장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몹시 심한 거는 이제 이렇게 심한 것도 있었다는 걸 제가 되새기기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안 그러면 그거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물게 뭐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는 좋아요를 그 등이 안에 드는 거는 좋아요 딱 눌러가지고 순위 안에 드는 것 중에 그리고 본인에게도 그럼 전달이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날려보낸 욕설이 그 당사자에 의해서 좋아요 선정이 됐다. 당황스럽죠. 예. 아니 뭐 더 노력하겠죠 이제 그분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소개해 주실 건 없냐군요. 저희도 방송하고 나면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PD와 저희 사장님까지 모두 다 불려 나와서 다 관두라는 문자를 자주 받거든요. 예, 근데 뭐 저는 글쎄 제 머리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걸 일일이 기억하고 어떻게 삽니까? 다만 그래서 이제 저장해 놓고 뭐 필요할 땐 들여다 보겠지만 가끔씩 내가 이런 소리까지. 근데 제가 또 원칙이 있었어요. 그 트위터 시작할 때부터 어느 누구도 이 블락 차단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뭔가 무슨 얘기든 다 듣겠다는 얘기죠. 정치인은 그래야 되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차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인 것도 차단하지 않는데 혼자 보는 문자 가지고 이렇게 징징거리는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혼 좀 그렇죠. 내주세요, 그분들에게. 그리고 뭐 주먹을 날린 것도 아니고 돌멩이 던진 것도 아니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는 상당한 문명의 행위죠. 문명적 행위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면상을 가격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자 폭탄은 용어 자체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문자 샤워, 문자 세례, 문자 항의, 내용 기준으로 보자면 문자 항의인 것이고, 행위의 의미를 보자면 문자 참여인 것이고, 그리고 뭐 숫자가 많다면 문자 세례 정도를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편지를 갖다가 뭐, 길게 써서 보냈다 해서 처벌받거나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를 많이 보냈다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자 보내는 것도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의견 표시를 정치인은 할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욕설도 등장을 할 텐데, 저는 이제 그 욕설은 가능하면 자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부탁할 수는 있으나, 길 가다가 욕먹는 것보다 나아요. 실제로 그런 정도로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실제 그 정치인 눈앞에 있으면 대놓고 욕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격한 반응이 있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화제인데. 사실 이 특수활동비는, 그 법 취지가 그야말로 기밀에 속하는 그런 이제 수사나 조사를 하기 위한 특수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영수증 처리 없이 쓸 수 있도록 제한해 놓은 건데 그 법에서 정한 목적 이외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는 오히려 업무 추진 경비라거나 다른 어떤 항목으로 그래서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가가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 목적에 맞게끔 쓰도록 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이 위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략 그렇게 관행처럼 급여에 얹어주는 돈을 빼고도 대략 20억 이상이 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청와대에서. 예, 1월부터 5월 사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사이에 쓰여진 특수활동비 중에 한 20여억 원 정도는 도대체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제 관례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돈 봉투로 나눠 먹는 돈 이외에도 돈이 많이 쓰여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당시로서는 소위 말하는 그 탄핵 정국에 대한 방어용. 예. 그러니까 뭐 자기를 지지하는 부대에다가 돈을 갖다가 준다거나.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내놓고 공개하기 힘든 그런 활동을 위해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져봐야 되겠죠. 예,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김병기 전 국정원장이 그런 얘기를 실토를 했었거든요. 국정원 시절에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지원한 바가 있다고. 평시에도 그랬다면 정권의 전망이 걸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탄핵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야말로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특수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돈이 그렇게 쓰였을 가능성을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정권 안보, 예를 들면은 국정원이 원래의 임무대로 뭐 대북 첩보 활동이라거나 또는 외국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밀 활동이라거나 이런데 특수활동비를 쓰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정권을 국정원은 정치에도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특정 정치 세력의 그 안보 정권 안보를 위해 가지고 또는 정치 공작을 위해 과거에는 보면 야당 의원들 매수하는데 또 그런 돈 쓰여진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극우 세력들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극우 세력들의 어떤 그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국정원의 어떤 특수활동비나 또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여졌다면 이건 반드시 밝혀내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저는 이번 20억 모자란다고 하는 대략 활동비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후보자도 국정원장 후보자도 밝히고 있지만은 전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댓글 부대를 가동시킨 데 대한 조사를 한다. 저는 그 과정에서 그거 다 비용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특수활동비에서 그 비용이 나와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운영 비용까지도 다 이렇게 함께 조사가 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특수활동비 얘기하다 보니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홍준표 전 전남지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내 돈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해명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거 참, 공인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 집 불 질러놓고 내 집이니까 내가 불 질러도 되지 않느냐. 자기 집이라도 불 지르면 현저 건조물 방화죄예요. 그게 자기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한 돈인데 지금 국회 관행이 국회가 우리 전체 사실은 8천억이 넘는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회가 쓰고 있는 거는 1%밖에 안 돼요. 네. 85억 정도, 80억 정도 되니까. 사람 숫자로 보면 좀 적은 편이긴 예, 적은 편이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수당 원내대표 한 달에 5천만 원을 주는데 사실 그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는 쪽에서 이체하지 말고 현찰로 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관행이에요, 그게. 5천만 원을 현찰로 매달 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하느님은 존재하면 아시겠죠. 예. 본인만 아는 건데 그 돈을 갖다가 정당하게 쓰여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그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줘놓고 그 중에 쓰고 남은 걸 갖다가 집에다 갖다 줘놓고 그러면 그게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100% 횡령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돈 내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른바 그래도 사법고시 출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거.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상 저는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국회 사무처가 환수해야 됩니다. 액수가 특정됐나요, 혹시?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라도 본인이가 얼마였다라고 이제 실토를 해야 되고, 그걸 반납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강제 환수 조치에 국회 사무처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게. 예. 그런데 대선 후보 토론 때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이제 대선이 지났으니까 이 문제가 다시 나오지도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수활동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홍준표 전 지사는 귀국할 텐데 대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 경선에 나갈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당이 누가 되든 하여튼 그분은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꽤 있지 않겠는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하기가? 글쎄요, 이제, 정치가 좀 재미있어지긴 하겠죠. 저희가 한번 두 분의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그건 사양하십니까? 뭐 제가 누구를 사양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저는 뭐 편식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 도지사가 돌아오면 도지사가 빅매치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재밌는 문자가 왔네요. 꿈에 공장장이 나왔습니다. 마을에 멧돼지 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공장장이 튀어나와 고기다! 외치면서 잡으러 뛰어다녔습니다. 불쌍한 멧돼지. 예. 이게 고기는 고기죠. 예. 자, 노홍철의 굿모닝 FM 1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문자가 여기로 왔어요. 네. 잘못 보내셨는데. 알겠습니다. 노홍철 씨 대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아직 1주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대표님만 나오면 노회찬 대표님에 대한 문자들이 많이 와요. 예. 저는 라디오를 일하면서 대충 듣는데 노회찬 의원이 출연하면 다소곳하게 휴대폰 앞에 앉습니다. 화면도 안 나오는데 소리 앞에 제가 앉아있네요. 예. 대단한 칭찬이네요. 예. 3871. 절까지 하십시오, 휴대폰에. 악수하시거나 휴대폰과. 그만큼 이제 집중력 있게 들릴 만한, 예. 사람의 주목을 그거 당기죠. 예. 노회찬 의원의 멘트들은. 그리고 뭐 라디오를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된다. 노회찬 대표님의 방송은. 네. 노회찬 대표가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문자가 많아요. 정의당에서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개인 팬클럽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칼칼 플라니 앞으로 기억하시라고 칼칼 플라니 계속 외치겠습니다. 칼 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호준 총수 덕분에 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20명의 조합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평소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20명 늘은 거죠. 순중 20명. 평소에는 몇 명인데요? 전체는 한 400명 되는데 400명에서 20명이 늘었으니까. 엄청난 숫자네요. 예. 그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웃었는데. 20명, 40명. 10분. 아니, 합쳐서. 2주 동안. 동안. 멧돼지 얘기에서 제가 웃었는데. 예. 갑자기 제 머릿속에 멧돼지가 멧돼지를 쫓는 그림이. 설득되네요. 저는 이 고기에 대한 그 얘기 나와서 말하는데 애착을 가만히 이게 이제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저희 조상이 아무래도 불가촉천민. 직업이 백정이나 이쪽이 아니었을까. 뭐 찢어지게 가능한 거죠. 고기를 다루긴 다루는데 먹지는 못했던. 혹은 고기만 보면 이렇게 정신을 잃는 수준의. 예. 어쨌든 그쪽 직업이 아니었을까. 양반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뭐 타고 태어난 거 가지고 이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정부와 경총 사이에 엄청난 무슨 대결 구도 혹은 긴장 관계가 있듯이 원래 언론은 그런 대결을 좋아하니까요. 저도 싸우는 거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경협 사이에 불협화음이 크게 일어난 것처럼 보도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권투로 치면 서로 잽을 한 방씩 날렸다. 날린 거로 보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견제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온 거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만일에 이 뒤로 물러서면 계속 밀고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반응을 한 거고 그 정도로 보입니다. 내용을 그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경직돼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인천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정규직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리고 이제 다른 공기업들이 다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이거를 일반 사기업까지 밀어붙이지 말라.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것들이 재밌는데
서울대 비학생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 급식보조원 네. 이런 사람들도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본물이 돼서 이제 네. 문제가 된다는 건데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는 핵심적인 게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 60%의 월급을 받고 여러 가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있거든요. 고용 안정도 되지 않고. 네. 근데 이 김영배 전무죠? 이분 여기 저기 부회장. 예, 경총에 40년 있었어요. 경총 40년. 예. 경총 토박이네요. 예. 예. 제가 옛날부터 이분은 경총사로 계속 만났는데 예. 근데 서울대 비학생조교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을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 학생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무 일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여줘요. 상시 업무예요. 예. 계속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건 정규직이 돼야 되는 거고 이 분들이 마치 파견업체가 파견한 사람들처럼 지금 김영배 전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서울대 총장하고 직접 고용을 맺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대가 학교에서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려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돼요. 네. 또 하나 예로 든 게 집배원입니다. 이거야말로 예. 항상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할 때 약간 과장된 예로 드는 게 뭐냐면 자동차의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왼쪽 바퀴 조립하는 정규직하고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큰 게 말이 되느냐. 즉 똑같은 직무를 할 때는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집배원이야말로 똑같은 일하거든요. 그렇죠. 한 8천 명이 지금 고용돼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는데 사실 집배원의 가장 큰 업무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은 일을 해요. 그렇다면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같은 상시 업무를 할 때는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어요.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가령 김어준 총수는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한시적이니까 언제든지 잘릴 수 있습니다. 예, 언제나 잘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시간당 임금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올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직업의 안정성이 없습니다. 대신. 예. 이 방송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이런 거 빼는데 집어넣어도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어준 총수랑 유시민 씨가 소설가 유시민 씨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제 방송 진행할 때 야 그렇게 많이 받아 내가 그랬더니 야 나 언제 잘릴지 모른다. 네. 방송 사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잘리니까 많이 사고가 받는. 안 나도 잘릴 수 근데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고용 안정성이 없다면 사실은 네. 시간당 임금은 더 높아야 돼요. 지금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지만 그게 맞죠. 예. 네. 그 지금 왜 그렇게 공무원들이라든가 공기업 혹은 일시적으로밖에 잠시 발생하지 않는 업무라면 그럼 비정규직 업무 성격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상시적이 항상 있는 일이면 정규직이 맞다고. 김어준 생각해요. 총수를 정규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고용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와서 딱 방송하고 가는 게 아니, 좋죠. 제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네, 약 한 2주 정도 진행하고 나면 만약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죠.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이민 갈 업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직무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업무는 상시 업무예요. 상시 업무는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이 있다면 비정규직을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되고 만일에 정말로 이 근속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사실 좀 더 대우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원론적인 주장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형편이 안 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이 논리.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시장 면에서 지금 노동시장 유연화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경직돼서 문제다 그러는데 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근속연수예요. 예. 그러니까 한 직장에 가서 얼마나 오래 있나. 예. 우리는 세계 1위에 짧은 걸로. 짧은 걸로. 예, 이미 굉장히 유연화되어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중소기업이 그런데 IMF 때 처음 등장한 용어죠. 예, 우리나라 노동시장 중소기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반은 하청, 그러니까 대기업 하청, 반은 그냥 독립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청 단가의 문제입니다. 예. 하청 단가가 충분히 주어지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영배 부회장 얘기가 맞다. 그럼 하청 단가 문제를 그러면 다루자. 재벌들이 소위 이제 하청을 다룰 때 네. 그러니까 원청 하청 문제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중소기업 노동자, 경영자들도 물론 뭐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대기업 경영자들보다 훨씬 더 임금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청 단가를 깎아버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청 단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부속품을 만드는데 10,000원에 만들어서 납품하다가 기술 발전시켜 9,000원에 만들면 1,000원 더 남잖아요. 네. 그럼 그걸 기술 발전에 쓸 수도 있고 임금을 올려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기업이 그러니까 원청 기업이 귀신같이 그걸 알고 9,000원으로 하청 단가를 깎아버려요. 기술 그러면 개발할 이유가 없죠. 예, 네. 기술 생산성 향상분이 대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이 조립업체의 생산성의 많은 부분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청에서 만들어진 생산성 향상분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력은 부분이 중소기업이 하고 그 혜택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청 단가 문제를 해결하면 중소기업과 김영배 부회장이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임금 격차다. 맞습니다. 80년대 말만 해도 한 80% 수준이었거든요. 하청이. 근데 지금은 거의 60%, 50%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하청 단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면 그럼 중소기업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경총은 정부한테 항의할 게 아니라 대기업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네. 경총은 그렇군요. 전경련은 대기업을 대변하는데 맞아요. 네. 그럼 경총은 중소기업까지 다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부 문제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이 경영자들이 모여서 중소기업 경영자와 대기업 경영자가 모여서 정말로 어떻게 이 임금 부분을 서로 분배하는 게 옳은지를 경총 내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총은 좀 머리를 잘 못 썼네요. 경총은 오히려 정부가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화하는 정책을 세울 때 정부의 힘이 올라타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테니 대기업과 원청 하청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면서 같은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만일에 전략인 것 경총이 같은데? 예. 경총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경영자라기보다는 사용자인데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총이 할 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부 뜻에 따라서 이 하청 단가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하자. 그래서 이 하청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되고 임금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훨씬 경총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경총이 머리를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시대 과제가 비정규직의 정규화라고 하니 좋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갈 테니 우리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인 대기업과의 원청 하청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다오라고 정부가 같은 편을 먹으면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계속 그건 냅두고 비정규직을 그만큼 쓸 수 없어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지금은 제가 머리를 아까 잘 썼네. 예, 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진짜 전투를 하려면 막 치고 빠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 문제 엮여 있잖아요. 조금 전에도 하청 단가 문제하고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꺼번에 놓고 이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정부를 지렛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 제가 그런 게 보통 이제 노사정협이라든가 사회적 대타협치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을 경총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머리를 네, 잘못 썼습니다. 지금 뭐 잼 달리는 단계니까. 그래요? 그럼 앞으로 경총이 잽을 한번 날리고 실제 붙을 때는 정부하고 손잡고 대기업을 향해 몰아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대기업도 살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이에요.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정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대기업이 그냥 냅두고 지금처럼 하청 가지고 먹고 살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은 중국한테라든가 다른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린다. 빠른 속도로 따라잡힐 거긴 하죠. 예, 지금 뭐 빨리 일부분에서는 첨단 산업에서 지금 가령 AI 같은 거 바둑 예. 그 중국은 만드는데 우리 못 만들잖아요. 샤오미 같은 것들은요 엄청난 속도로. 예, 그리고 이제 가전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체가 모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동자와 경영자들이 같이 노력하는 어떤 이 방도를 마련해야 되고 그거의 거시적 뒷받침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우니까 대기업들은 지금은 현금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대처하고 있죠. 예, 현금을 쌓는 게 제일 문제인 것이 이게 노동자들한테 가면 소비가 늘어나서 이 소비에 따라 생산 늘려야 되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지금 현금을 잔뜩 쌓아놓으면 일단 금융 투자를 할 거고 뭐 부동산도 일부 살 테지만 이게 투자로 가야지 이제 전체 국민의 삶이 향상되는 건데 이 기술 향상이라든 기술 경쟁이 자신이 없으니까 쌓아놓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장하성 정책실장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조 장하성 양축인데 김상조 공정위 후보가 네. 낙마하면 어떡하죠? 에이, 낙마할 리가 있나요? 아니 그래도 이제 물론 청문회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장관도 그렇고 청문회 보고서 채택되지 않아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장관 후보 중에 김상조 내정자가 가장 문제일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5대 뭐.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 아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는 뭐 5대 비리? 이거 원칙 찬성합니다. 근데 이제 김상조 교수가 걸렸다는 게 위장전입인데 아니 저도 외국에서 한 2년 3년 살았는데 그때 내가 주소를 어디다 놨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아니 외국에 위장전입 나가면 하셨네. 그러니까 위장전입 그 외국에 나가면 그때 주소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주소 다 위장전입인가요? 아마도 저는 처가에 옮겨놓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다 위장전입입니다. 근데 외국에 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안 위장전입인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위장할 수가 없지. 외국 아니, 한국에 없으니까. 예. 이 부분은 특히 교수들은 사바티클리어를 7년에 한 번씩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주소는 어떻게 하나? 이건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경론이 벌어지면 그때 한번 그 얘기 듣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인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